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엔터주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안 좋아졌다가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그런 측면은 뭐가 없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좀 나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네. 이미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게 엔터 회사들. 엔터주를 사실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네. 없죠. 네. 근데 엔터주는 거의 뭐 계속 이렇게 옆으로 있다 보면 또 신고가, 네. 옆으로 있다 보면 또 신고가.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요 모든 해석들이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다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본업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분기는 이제 음반 판매만으로도 이제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던 부분이 네. 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글로벌 공연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획사들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음반에서도 돈을 벌었지만 그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거뒀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 공연이라든지 일본 공연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연들이 이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은 국내 이제 4개 대형 기획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만 10개 신규 그룹이 나와요. 진짜 네. 많아요. 네. 근데 10개나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4대 그 메이저 기획사만 네. 해도 그래서 뭐 하이브랑 뭐 SM이랑 JYP 그리고 이제 YG 요 4개 기획사만 10개의 그룹이 나오거든요, 올해. 하반기예요? 네, 올해 하반기. 오, 그렇게 많아요? 네. 이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신규 모멘텀이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만으로 네. 어떻게 보면 전체 실적을 좀 견인해 왔다고 보면은 그렇죠.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뭐 베이비 몬스터라고 해가지고 7년 만에 걸그룹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정말 티저 영상 내지는 이제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이제 유튜브 관련된 공식 채널에 이제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티저 영상만으로도 이제 빌보드 이제 관심 순위에 올라가는 등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국내 시스템을 대입한 어떤 경연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걸그룹을 낼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게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보면은 JYP랑 YG가 최근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변에서 엔터주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뭐 당연하죠. 뭐 네.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반 잘 돼, 공연 잘 돼, 굿즈 잘 돼, 신작도 잘 돼, 그렇죠. 네. 나무랄 데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 네. 그 네.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예. 근데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는 네. 이제 엔터주들이 과거에 정말 쌀 때는 15배,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30배, 그리고 정말 많이 받았을 때는 50배 정도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로 이제 받았다고 하면은 30에서 50배. 네. 그래서 이제 YG 엔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어도 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30배 정도가 돼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 실적 기준이요? 아니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오, 네. 이제 1년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신인 걸그룹이 이제 흥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블랙핑크에 준하는 만약에 걸그룹이 나온다고 보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이익이 2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블랙핑크급이 된다라는 거는 뭐 엄청난 그죠? 좀 그렇죠. 높은 난이도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흥행은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게임 회사도 그렇고 엔터 회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출시 이전에 그러니까 게임은 이제 출시 이전에 주가가 오르고 출시가 되면 떨어지고 네, 그리고 네. 걸그룹이 됐던 신인 그룹 같은 경우에도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오르고 막상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지고 조정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먹을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뭐라나 데뷔를 안 했으니까 그런 측면도 한 있고. 7월 뭐 이렇게 데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뉴진스라든지 그런 신인들 데뷔하면서 바로 또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해외에서 수입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체질로 체격이 또 커졌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부담되는 데뷔했을 것도 때는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성공 가능성.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신인 그룹들이 이제 안 보이다 이제 뿅 하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사전 팬덤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대부분 데뷔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흥행 가능성은 되게 높아졌고 그리고 K-팝의 위상이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흥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긴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어떤 같아요. 신인 그룹의 성공 가능성. 네. 또 해외에서도 뭐 K-팝 관련된 ETF들 또 설정되는 것도 있고 해서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참 좋아하는 네. 기업들이 되는 거고. 근데 약간 그런 조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절대 조정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세상 조정 없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내가 샀는데 또 고점에서 뭐 한 20% 조정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역시 밸류에이션 봤어야 되는데 역시 그냥 조정 없이 가는 주식은 없는데 라고 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시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나 모르니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이제 비중으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미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80% 정도 수익이 났는데 30% 정도 빠져도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수익이 남다고 하면은 그냥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현재 사야 된다, 신규로 사야 된다고 하면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에 10%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2, 3% 정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 10%까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중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비중으로 조절하면서 오히려 조정을 또 기다릴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고. 있겠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근데 근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주식들은 조금 더 모멘텀적인 성향이 좀 존재하다 보니 주가가 떨어지면은 더 사서 오르고 이 부분보다는 그게 이제 주가가 거의 상승이 마무리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꼭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그러니까 제조업이고 만약에 이익 성장이 내가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 주가가 떨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다라고 하면은 내가 샀는데 고점에서 30% 물렸다고 하면 전 더 사라고 할 것 같은데 고점에서 샀는데 30%가 물렸다 그러면 더 사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엔터는 저는 약간 퀘스천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엔터 같은 경우에는 네. 원체 또 모멘텀으로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30%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을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 지금 단순히 주가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인데 30% 빠졌다고 하면은 저는 그 신인 걸그룹의 흥행이 기대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어떤 왜 이슈 떨어졌느냐. 때문에 왜 떨어졌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냥 단순히 엔터는 대부분 그런 이유로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더 사기에는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 단순히 30% 빠졌다고 해서 더 사라고는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베이비 몬스터인데 실제로 딱 해보니까 그냥 베이비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가봐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죠. 또 이제 기대치가 또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베이비 몬스터도 그 티저 영상 유튜브에 처음 공개한 날 바로 이제 장대 양봉 나왔거든요. 그 뒤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또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실제 또 반응이 또 좋고 네.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답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그 수출입 데이터 나온 게 몇 개가 저희가 있는데 6월 1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네. 데이터 나온 날이죠. 되게 인상적인 게 임플란트가 되게 또 잘 나왔어요? 네, 수출이 되게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와가지고 오. 이제 월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치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국에서 VBP라고 해가지고 네. 의약품을 이제 정부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좀 싸게 이제 어떤 병원들한테 조금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뭔가 중앙 조달 방식의 네. 예, 구매 방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행이 됐었고 그 전에 이제 약간은 재고 소진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신규로 구매를 안 하고 왜냐하면 더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시행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100에 팔던 거를 상당히 좀 싸게 팔아야 되는 피를 상당히 조금 양보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봤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이제 글로벌 이제 퍼스티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비싸게 팔렸던 네. 임플란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 지위를 많이 잃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한 중간 정도 하고 이제 중국 업체가 좀 밑에 단에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상위권 업체들이 조금 시장을 좀 잃게 되고 그 자리를 국내 업체들이 많이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피는 떨어졌지만 큐가 더 빨리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파이 내지는 어떤 매출 자체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이제 이 데이터는 조금 더 이제 축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나온 데이터만 봤을 때는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확실히 가성비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중국에서 잘 나간다. 그래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그 상장 폐지가 네. 자진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도 많이들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어떤 중국의 한항령이라든지 네. 뭐 무역 보복이라든지 네. 이런 걱정 없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치과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제로가 됐던 전체적으로 좀 낙후됐던 시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뭐 식립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빨 아프다고 해서 죽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참거나 그냥 넘겼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개발도상국 내지는 아직 그 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국가에서는 그 치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당 식립률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뭐 그냥 이 아프다고 치과 가면 네. 임플란트 하세요 네.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됐든 품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거기와 관련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좀 먹을 수 있는 폭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수출입 데이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뭐 향후 시장을 봤을 때도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결코 밸류에이션이 싼 거는 아닌데 네, 그런 어떤 성장세가 그걸 다 이겨낼 거라고 보시는 거고. 네. 중국 시장은 워낙 지금 초기 시장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폭 자체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아까 저희 그 시작할 때 해주셨던 말씀이 여기 딱 계속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렇죠. 엔터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오로지 성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비즈니스가 좋아지면서 네.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으시는 것들. 그게 이제 성장이고. 네. 돈 잘 버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 외형이나 뭐 이런 것뿐만 기본 아니라. 비즈니스가 잘 벌었어도 좋지만 특히나 더 좋은 거는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컨셉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안 좋아졌다가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네.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다라거나 네. 그런 측면은 뭐가 없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전력이 한국전력이요? 네, 그 상장 회사예요?
한국전력. 아 네. 그래요. 네. 그 거의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네. 기획재정부가 자진 상장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3년 만에 지금 거의 한 50조 가까운 영업 적자를 올해까지 했을 때 네.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스탠스랑은 지금 좀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원전을 계속 줄이자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 30% 정도, 그러니까 최근 한 3년간 봤을 때 이제 뭐 전체 전력 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전이 한 30% 정도였다고 네. 하면은 올해는 한 4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가가 다운된다라는 얘기예요. 아 원전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네, 네. 그리고 이제 유가는 빠졌고 가스 가격 빠졌고, 그리고 발전 믹스 중에서 가장 비싼 게 가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스가 가장 비싼 원료인데 어떻게 보면 좀 더울 때 가장 많이 돌려야 될 때는 나 가장 추울 때는 그러니까 가스까지도 돌릴 수밖에 없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원전 사용률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이게 LNG 가스 이런 비중이 한 26% 정도까지 차지했다가 올해는 한 13% 정도까지로 반토막이 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올라가고 가스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은 원가율이 확 좋아지는. 원가율이 확 좋아지는 구조인데, 근데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연간으로 봤을 땐 적자예요. 그럼요. 네, 그렇다 무조건 하더라도 적자인데, 뭐 나아지기에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적자가 발생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못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는 올라갔는데 전기요금을 못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되냐를 보면은 만약에 올해 내년까지 원가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전기 가격을 덜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늦게 내리거나. 덜 내린다고요? 네, 이미 올릴 건 다 올려놨고, 네. 그러니까 전기 가격을 그 원가가 100만큼 빠지면 예. 100만큼 빼는 게 아니라 원래 한 연동제 개념으로. 연동제면 원래 100이 빠지면 100이 빠져야 되지만 네네네. 여태까지는 100이 올라도 100을 못 올렸던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30만 빼주면은 이제 이익 스프레드가 확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올려야 될 때 못 올렸으니 내려야 될 때는 좀 안 내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한전은 뭐 아직 변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뭐 내년에 유가가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그래도 상당 부분 이익 정상화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마지막으로 한전을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하지 않을까. 야, 한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치를 떨고 있는데 네. 이제 최악은 지났다는 거죠. 그 2분기 전기요금도 8원인가? 이 인상되는 걸로 결정이 났었고. 네. 근데 원료비가 낮아지고 전기요금은 그래도 조금씩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생각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발전 믹스의 구성의 변화가 좀 그게 큰 것 더 크다? 같아요. 네, 그게 큰 것 같아요. 물론 한국전력도 올해 뭐 분기당 13원씩은 올려야 된다. 한 56원 네. 이상 연간으로는 올려야 된다. 이런 계산은 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은 못 올려주는 것 같고. 네. 또 하반기에도 이제 지금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더 덜 올려봐. 좀 더 기다려봐. 버텨봐. 또 이럴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전기요금이 더 인상될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원료비가 좀 낮아지는 거에 대한 그쵸. 기대감으로. 원료비가 낮아지는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참 한국전력이라는 이제 상장사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좀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네. 특히 뭐라 그래야 돼, 좀 갈 사람들은 다 갔다, 네. 놀만한 사람들은 다 돌았다. 네. 이제 중국에서 들여올 만한 기대감은 별로 없다. 또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 뭐였지, 뭐 무슨 4가지를 이제 하지 않겠다. 네. 무슨 고위급 교류도 안 하고 뭐 몇 가지 내놨잖아요. 네. 이것도 근데 중국도 실제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인들의 유입, 그 관광객 수 유입은 확실히 데이터로 봤을 때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팩트인 부분이고요. 근데 개별 관광. 네, 그렇죠. 개별 관광이고. 근데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게 개인들의 소비가,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 그러니까 상위 20%에 해당되는 고소득층은 한 13% 정도 이제 1분기 때 소비가 증가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옷도 사고
뭐 화장품도 사고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 다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20% 밑에 해당되는 이제 소득 분위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소비를 좀 줄이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질 소비도 내가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이자는 올라가고 그리고 의료비는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하반기에도 여행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되는 부분 딱 그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예약률을 보면은 2분기가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 예약률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2분기 지나가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시장은 계속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가고 싶어 할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100%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걱정도 좀 같이 있는 거고. 네. 뭔가 기대감이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만 나타나면 또 거기 이만큼은 또 실망감이고. 네. 사실 실망감은 더 크게 나타나고 주가로도 또 그렇게 발현되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저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여전히 기대감은 가져볼 만한 부분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진짜 이제 좀 있으면 하반기입니다. 네. 연간 뭐라 해야 될까? 올해 원래 그래도 시장이 더 많이 좋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셨었나요? 올해는? 원래는 저는 상고하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을 기대를 했었어요. 대부분은 다 상저하고 보지 않았던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시장도 저는 어느 정도 회복될 걸로 봤었고,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 IT,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 2분기까지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좀 옆으로 기는 장세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상고가요? 네. 이 정도면 시장은 되게 센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하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사실 지금 상반기 거의 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한 15% 이상, 코스닥은 막 4, 5% 올랐을 거예요. 이 정도면 좀 꽤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욕심이 많으시네, 이 대표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더 편해졌다. 올해 상반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시기도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더 편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게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는 올해 상반기 기저 효과로 좀 더 좋게 나타날 것들이 예상이 되니. 근데 이제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고하저 흐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먼저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개별주들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을 것들이 좀 더 보이다 보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땐 대형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상반기 때는 사실은 대형주에 비해서 사실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느낌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IT 중소형주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오히려 그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일 수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좀 간만에 맥을 좀 많이 짚었습니다. 좀 혈맥이 뚫리는 기분입니다. 맞아야 될 텐데. 하나하나 그래서 짚어가는 거죠. 뭐. 오늘도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과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또 미리 날짜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